오늘은 미래에셋대우의 연구위원이신 이광수 위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워낙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근데 이 위원님은 좀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시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처음에 즐겁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부동산 얘기를 하면 즐겁지 않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게 올라도 즐겁지 않고, 떨어져도 즐겁지 않고.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청취자분들한테 좀 더,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모습을 알려드리려고 자리에 나왔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요,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냐면, 불안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나 다주택자나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좀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하락할 것 같냐? 네, 저는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내년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 그렇게 사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그 이유, 네. 그러니까 전조 현상 이것으로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 하나를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매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대로 그동안 집값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물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매물을 측정해 보면 일종의 거래 회전율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데요. 한 단지, 아파트 단지 내 몇 채가 거래됐느냐, 이 회전율을 구해보면 불과 3, 4년 전에는 서울의 아파트에 100채당 10채 정도, 9채에서 10채 정도가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그 정도 매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매물이 5채 미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네요. 그만큼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안 판 거죠. 근데 시장에 그만큼 공급이 감소했고, 반면에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수요는 있으니까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급등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만 따져보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한 달 새에 약 한 20% 정도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조금씩. 그래서 일부 지역은 또 많이 증가하는 곳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놓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김영익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본인도 이제 들으셨다고 부동산 전문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인가요? 거래량이 그렇게 상당히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게 어떤 현상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부동산 전문가 나오시면 한번 여쭤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그게 전형적으로 시장의 변곡점의 신호인데요. 예, 전에도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하셨죠. 거래량이 터질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보다 다른 수요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량이 폭증했는데 그거를 세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30, 40대의 무주택자 비율이 증가했어요. 그게 투자 목적이든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든 차치하고 집을 없으신 분들이 집을 샀다는 거예요. 네.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서적으로 보면 그동안 집이 없던 분들이 계속 집값이 상승하니까 무주택자 집을 산 거예요. 참다가 그렇죠. 더 오를까봐. 그렇죠. 이게 전형적으로 두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런 현상하고 똑같은 게 과거에 언제 있었냐면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2006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한 거예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까지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버티지 못하고 집을 삽니다. 네. 그런데 그게 고점 시그널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 뒤로 집값이 계속 빠졌으니까요. 2013년까지. 상당히 한 6, 7년 계속 하락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6년도에 보시면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어떤 현상이 들으면 뭐 강남 아파트만 얘기 드리면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7억에 거래되다가 갑자기 11억 5천으로 상승합니다. 1년에 40%가 올라요. 엄청났네요. 네. 근데 새로운 수요들이 밀려들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갑자기 가격도 크게 상승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유죠. 자산 가격, 그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가격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 누군가 계속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있어야. 그렇죠. 그런데 그 수요의 마진 수요는 누구냐면 무주택 수요입니다. 마지막 참다 예. 우리 보통 영끌이라고 해서 그렇죠. 탁 끌어모아서 사는. 그렇죠. 그런 수요들이 시장에 탁 나왔다는 건 이제 앞으로 수요가 계속 감소한다는 더 이상 신호기도 살 하고요. 사람이 없다.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높은 가격에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건 세금의 문제 때문입니다. 세금이 과하니까. 그리고 근원적으로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률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시장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급증한 건 이런 시장의 변곡점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고 사실 이게 어쩌면 위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까지는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이게 변곡점이 되면서 이제 정반대로 하락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고요, 시장을.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계속 내려가다가 거래량이 딱 터진다. 이럴 땐 또 반대로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 다시 또 거래량이 오를 때 시장에 또 변곡점이 나타나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3년도였어요. 그래요? 네. 반대로 계속 빠지다가 2013년대 거래량이 다시 회복하니까 그때가 정확히 사실 바닥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혹은 뭐 최근 대비 얼마나 지금 거래량이 많아진 건가요? 6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에만 1만 5천 채가 거래됐어요. 6월 한 달에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천 채가 됐고요. 그리고 과거 평균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한 5천에서 뭐 7천 채 사이거든요. 그 2배 이상 폭증한 거죠. 한 달에만? 3배, 2배 이상. 근데 지금 그렇게 폭증했다 갑자기 뚝 다시 또 떨어진 겁니다. 지금도 계속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상반기에 거래량이 탁 터지고 지금은 이제 줄어가는 상황?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면 사실은 이거는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거나 누군가 계속 살 사람이 있다는 건데 거래량이 확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확 떨어졌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가 2천 채 거래됩니다. 6월 달에는 15,000채. 15,000. 지금 2,000채에서 3,000채 정도.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부동산 상승의 끝물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이제는 고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더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정부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있었잖아요. 네. 규제 정책이.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지는 건가요? 그런 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책은 어떤 현상을 빚었냐면요. 심리적으로 더 압박만 가했어요. 빨리 사야 돼. 안 사면 큰일이야. 더 올라. 그리고 왜 정책을 할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규제를 하면 규제가 하는 데가 오히려 좋은 지역이다.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 편향 같은 걸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규제가 계속 쌓이면서 이제 앞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전 기본적으로 시장의 속성도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죠. 어떤 자산이든 그게 그렇죠.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물론 금리가 내려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만큼 오르는 폭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임계점에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책이 만약 가중되면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더 위험하게도 봐요. 위험하다라는 거는 그 하락폭이 클 수 있다.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물론 이거는 뭐 예상이기 때문에 맞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매물이죠.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근데 매물이 쌓이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요,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는지 제가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그 삼성동에서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가 한 동을 갖고 있었어요. 아, 46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네. 엄청나죠. 그분이 사실 내년부터 보유세하고 양도세가 강화되니까 빨리 팔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46채를 누가 사줍니까? 그리고 지금 취득세가 강화돼서 지금 투자 목적으로 2채 이상 살 때는 취득세를 8% 내셔야 돼요. 기타 다른 세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10%를 내셔야 돼요. 애국자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의 세금 구조를 잘 보시면 양도세나 보유세였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익이든 미실현이익이든 어쨌든 이익에 기반한 세금이었죠. 근데 취득세는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 일단 내고 보는 거니까.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 수요를 확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나 팔고 싶은데 투자 목적 46채를 산다는 건 누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누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뉴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일종의 사모펀드에 팔립니다. 근데 얼마에 팔렸냐면요. 30평짜리 아파트가 10억 8천에 팔려요. 시세는 얼마인데요? 17억이요. 그만 40% 이상. 그렇죠. 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고요. 자, 매물이 증가할 때 얼마나 살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팔고 싶은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삼성동의 아파트가. 네. 네. 또 하나 지금 최근 어떤 일, 이건 뭐 실거래가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제가 뭐 이건 뉴스에 다 나온 얘기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실거래가를 말씀드릴 건데 이제 최근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너무 좋죠. 네. 예,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재건축이 안 되고 소송 걸리고 지연되고 이런 리스크가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매물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요. 최근에 104.89 제곱미터 전용 면적의 아파트가 2020년 7월에 37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아, 상당하네요. 엄청 비싼 아파트죠. 왜냐하면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게 10월 19일 날 거래됐는데요. 34억에 거래돼요. 자, 갑자기 3, 4억이 빠지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만에. 네. 어떤 사람은 그 평생 모으기도 힘든 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엄청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막 난리잖아요. 이게 오를 때는 신문에서 계속 뭐 오른다, 평당 1억 간다, 2억 간다 막 얘기를 하죠. 떨어질 땐 근데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충격받을까봐? 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건 뭐 거래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아크로 리버파크 112.96 제곱미터가요. 원래 43억에 거래돼요. 21층짜리가요. 21층짜리가. 근데 이게 7월에 이렇게 거래됐어요. 근데 불과 3개월인 10월 24일 날 이게 38억에 거래됩니다. 또 5억이 빠지죠. 확 빠졌네요. 5개월 만에요. 그 가격에 산 사람은 정말 속상하겠네요. 신문에서 막 이거 뭐 50억, 60억, 70억 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언론에 얘기했다가 43억에 저 샀습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요. 누군가. 근데 이게 갑자기 실거래가가 38억에 찍히는 거예요. 자, 살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팔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당장 팔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게 가중되면 갑자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정말 뭐 말씀하신 한 3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표님, 근데 이게 굉장히 가격의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충격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5억짜리가 10억짜리가 되면 100%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억이 5억 빠지면 그 퍼센티지가 덜 빠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자연시장의 경우 퍼센트로 저희가 이해할 때. 그렇죠. 하락 퍼센트가 더 사실은 더 큰 건데. 절대 금액은 훨씬 크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금액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만 빠져도 이것처럼 몇 억, 수억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충격이 약간 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요.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예, 왜냐면 내년 6월이 지나면 종부세도 훨씬 더 많이 내셔야 되고 양도세도 강화되고 이런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사실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매물이 나왔는데 당장 내가 세금 좀 아껴야 돼서 매물을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상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지금 강남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부 일어나고 있어요. 강남 불패라면서요. 근데 왜 5억이 빠집니까? 아니, 제가 화내는 거 아니고요. 뭐, 똘똘한 한 채라면서요. 똘똘한 한 채는 왜 빠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그 매물, 그러니까 수요가 점점 줄어가는 공급은 늘고 이런 게 가다 보면은 이제 더 이게 심하게 빠질 수가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지방은 또 이렇게 막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전세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집값을 못 잡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건 임대차 3법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시장이 매물이 확 또 감소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사시잖아요. 계약갱신 그렇죠. 청구권에서 시장에 나오는 이제는 전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전세라는 게 누군가 신혼부부가 됐든 어쨌든 그 지역에 들어온 사람이 됐든 수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제가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무주택자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쨌든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되더라도 계속 시간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압박이 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나 담당자들이 그래 뭐 10채 중에 7채는 계약갱신 청구해서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죠.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그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분들이 차라리 집을 사자. 그래서 밀려나가서 집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규제 지역이 아니거나 네. 아니면 서울 외곽에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김포 이런 등지. 네.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방의 일부 지역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이 오르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비규제 지역이면 대출이 가능하고 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갑자기 가격이 확 오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오르는, 그러니까 연끌을 해가지고 사는 이런 분들 때문에 집값의 흐름이 아까 우리 이제 변곡점이 벌어졌고 앞으로 하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다시 반전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런 반전이 이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심리에 쏠려서 아니면 전세 가격이 너무 올려서 차라리 집 사자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지역에 국한해서 이게 전반적인 모습으로 보기에는 되게 힘들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또 가격이 오르면 또 규제 지역으로 묶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또 그 지역이 확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저희가 보는 거죠. 저희가 오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최소한 집은 3, 4년, 뭐 5년, 평균적으로 제가 통계치로 보면 7년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그래야 양도세도 줄어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집을 볼 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되는 걸 굉장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전부 그 취합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뭐 마음은 급하죠. 지금 이런 뭐 전세값 오르고 하니까 집을 사는 시기로 적당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을 살려고 마음 먹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집을 살까 고민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시장을 볼 때는 향후로 여기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럼 사실은 이 시장을 투자 목적으로 볼 때는 왜냐면 세금 내야 되고 비용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하면 사지 말아야죠. 근데 주거가 이게 아파트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잖아요. 주거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내가 살 집이야.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나 이사 다니는 거 힘들고 집주인이 너무 괴롭혀. 그래서 나는 내 집을 사야 돼.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가민인데요. 저는 철저하게 이 시장의 변화를 읽고 투자 목적으로 생각할 땐 지금 집을 살 때는 아니다. 근데 워낙 단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무주택자분들도 여기에서 영혼까지 대출받아서 집 사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영향이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주의하실 때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시장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어떤 그 추론 혹은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좀 나름 객관적인 어떤 예상을 해도 사실 좀 번번이 벗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판단은 어쨌든 그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현재 상황은 매수의 시점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신호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런데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좀 강조한 면이 좀 있는데요. 저는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명확한 답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어물쩡하게 뭐 얘기하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집은 살 때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2006년도에 이제 하락을 그 반전이 이제 이 시작이 되고 계속 하락했다 얘기하셨잖아요. 2013년까지. 네. 근데 사실 2007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게 없었다 해도 그렇게 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에 엄청난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게 만약 발생되지 않는다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2007년도, 8년도에 그 서프라임이 발생됐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네. 근데 글로벌하게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잖아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2010년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서프라임 이후에 가격 하락이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런 매크로한 상황이 물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내부적인 본질적인 원인들, 그러니까 투자 수요나 아니면 매물의 증가 때문에 움직이는 동력이 훨씬 크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물론 그게 속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흐르는 이게 하락하는 과정인데 그런 팬데믹 상황이 나오면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본질적인 속성상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가 얼마나 큰 그렇죠. 영향이죠. 사실 제가 볼 때 서브프라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글로벌하게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돈 푼 것만 해도 몇 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매크로하게 그런 어떤 위기라 이런 것들 예측하기 힘들고 시장에 또 영향 미치는 게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가능성, 그런 또 영향을 저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요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좀 유동성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물 자산들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버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유동성이죠. 그 단어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량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저금리가 상황이 아니고 저금리가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금 계속된다는 말은 5%의 금리가 5% 이자가 4%로 떨어지고 3%가 떨어지고 2% 떨어지는 게 바로 유량의 개념이죠.
근데 그냥 1%가 계속 되는 건 사실 이거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금리에서 중앙은행의 금리를 갑자기 9%로 떨어뜨렸어요. 이러면 무조건 막 가서 사야죠. 네. 이건 앞으로 계속 떨어질 테니까. 근데 금리가 계속 내려가거나 이제 일종의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이 계속 양이 증가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유동성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통화의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예금하고 사실 계속 저장해 놓고 뭔가 저장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금리가 더 떨어지기도 사실 제가 보기 힘들고, 또 그런 양이 계속 돈의 양이 증가하기도 사실 한계에 좀 도달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유동성이 저금리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어쨌건 우리 이광수 위원님의 의견은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 집을.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상당한 폭의 하락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미 그런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일부 아파트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갑자기 모든 아파트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동시에. 예. 그러니까 그런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런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부산에 얼마 올랐어. 그러게요. 부산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부산이 비규제 지역이니까 아,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규제는 지역 규제나 핀셋 규제가 되면 안 되고 범 규제가 돼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네. 아니 부산에서 두 채 사는 사람은 착하고 서울에서 두 채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마치 저거 같아요. 예전에 그 게임 두더지 잡기. 하나 때리면 족이 또 튀어나오고. 네. 시장에 불안감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일으킨다는 게 만약 투자 수요로 규정한다면, 투자나 투기 수요로 규정된다면 그 투자나 투기 수요가 부산에 사든 서울에 사든 거제도에 사든 제주도에 사든 다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공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화나는 이유도 이 지점이에요. 불공평하다. 왜 우리만 규제해? 우리만 왜 나쁜 놈이야? 나도 집 없는데.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 샀다고 나쁜 놈이고 이 지역에 사가면 박수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지역 규제나 핀셋 규제의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그런 이제 부산 뭐 이런 비규제 지역이다. 지역? 예, 지금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부산 가서 한 채씩 사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가격이 안 오릅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로또로 요새 뭐 회자되는 그 청약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청약을 통해서 뭐 요새 좀 제3기 신도시 발표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 인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당첨되면 로또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청약 시장의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만 하면,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청약만 하면 뭐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엔 거의 만점에 청약 가점 인분들도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저는 제가 건설회사도 다니고요. 그리고 부동산 뭐 건설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지만 거의 합쳐서 20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새 아파트가 잘 팔린 적은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면은 그리고 일단 주변 시세보다, 현 시세보다 상당히 싸다. 이게 아마 그 바탕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저는 단어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로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첨만 로또니까 당첨만 되면은 차액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동인이 돼서 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든 어쨌든 청약 간점만 되면 무조건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넣는다고 해서 기회가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당첨이 안 되면 계속 기회가 살아나니까 누적되면서 무주택자분들이 계속 청약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이게 이제 잠재 수요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새로운 수요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의견이 되진 않을까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또 이렇게 부동산 상승이 되는 수요로 오지는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 하셨는데요. 대표님 뭐냐면 시장의 수요는 두 수요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실수요와 하나는 투자 수요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청약 수요는 대부분 실수요죠. 그렇죠. 그렇죠. 실수. 무주택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청약 받아서 내가 주변보다 싸서 돈을 벌건 안 벌건 이런 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살 거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매년 증가하는 수요, 증감하는 수요는 투자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없으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들, 실제 거주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근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거래하면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라는 걸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60만 건을 저희가 분석해보면 그 중에서 42%가 나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삽니다라고 신고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수요가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 시장이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 나머지 50%는 계속 똑같다니까요. 항상. 근데 이 40%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이 뭐 많아서 실수요가 많아요. 라게 시장을 움직이는 동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이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런 청약에 대한 열풍이 더 부는 거 아니냐, 빨리 당첨받고자 하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새로운 신규 아파트 가격이 낮으니까, 주변보다. 네. 그렇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가 되고 청약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그 주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집을 살려는 어떤 수요,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수요자, 지금은 이제 그거는 쉽지 않죠. 그 실수요자에서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명의 빌리거나 이런 게 안 됩니다. 큰일 네. 나죠.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을 낮추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실수요의 불을 더 당긴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집을 아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살 타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건 뭐 당첨만 되면 뭐 로또니까.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가점제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젊은 사람들은 이게 과연 되겠느냐, 정말 로또면 로또답게 그냥 추첨해가지고 일정 자격 이상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세대라든가 아니면 뭐 30, 40대에 신혼부부 특별 청약 비율을 올려주긴 했어요, 정부가.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되니까 또 40대 이상의 청약 가점 높으신 분들이 또 불만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렵죠. 그래서 어느 쪽에 또 비중을 높이면 어느 쪽이 또 피해를 보는 입장이어서 사실 이 분양에 대한 것도 좀 심각한 문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더 나은 그 개선책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양가 상한제는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봐요. 시장의 일종의 IPO를 하는데, 주식시장으로 치면 IPO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저렴한 주식을 시장에 계속 공급해 주면서 투자들한테 어떤 유동성도 확보해주고 시장의 안정성을 계속 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의 문제예요. 이걸 지금 전적으로 개인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개인들이 노력하신 게 있죠. 뭐 그동안 무주택자로 오래 힘들게 살았고, 그런데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청약 못 받고 불만도 쌓아지고, 나는 왜 돈 못 벌게 했느냐. 사실 지금은 부동산을 내 집 마련보다도 돈을 못 번 거에 대한 우라가 더 크거든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그렇죠. 나 열심히 일만 했는데 누군 청약 받아서 갑자기 막 부가 이렇게 커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는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저는 공공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분양하는 물량을
일정 부분 정부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가 가져와서 정부가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월세 사업. 일반인. 그 수익을 가지고. 그렇죠. 그 대신 이렇게 뭐 청약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다 주게 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전 어쨌든 정부가 시장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유통시장에 물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분양 물량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일정 물량의 그런 혜택을 정부가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과천을 중심으로 한 3기 신도시, 이것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자꾸 그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2018년, 19년부터 수도권, 뭐 서울 이런 데 각지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내년부터 이게 사전 청약을 받고요. 2023년부터 분양에 본격적으로 이제 짓기 시작하고 2025년부터 입주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을 따져보니까 47만 호입니다. 꽤 많은 거죠? 네, 엄청나죠. 일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에요. 네. 이게 갑자기 시장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큰 물량이고요. 여기다 대고 민간 회사들이 짓는 아파트양까지 포함하면 사실 역대 최고의 물량이 앞으로 공급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잊혀지고 관심 없어 하는 게 당장의 영향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년, 뭐, 당장 이제 올해도 다 지났으니까 이제 4년 후입니다. 네. 4년부터 5년 후부터 이제는 뭐 그런 물량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서울 시내에서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규제도 강하니까 집을 사기 힘든 거죠. 근데 전세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수도권 외곽에서 집을 이제 일부 사고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공급이요. 다 수도권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집을 사는 게 가격을 갑자기 확 올려서 사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공급 물량 오면 가장 큰 타격을 그런 지역이 받을 건데 저는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런 서울 외곽 대표적으로 뭐 김포 이런 데는 갑자기 가격 급등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대부분 또 3기 신도시가 그런 서울 외곽에 또 몰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급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영향이 클 텐데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죠. 왜냐면 그동안 집이 없어서 힘드시다가 전세가가 올라서 내 집 마련을 외곽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연끌을 해서 사시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싼 가격도 아니고 막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하락을 이제 예상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하락세에 더불어서 2020년 이제 뭐 3년, 4년, 5년 네. 요때 이제 이런 신규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량이 자체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물론 뭐 아주 핵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수도권 지역은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신도시나 뭐 이런 쪽들이 네, 네. 문제 되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약통장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이거 어느 순간부터 돈은 넣고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 이거 언제나 써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일단 지금 가점이 좀 있으시거나 높으시면 계속 청약에 참가하시는 건 맞는데요.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클릭 몇 번 하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해 뭐 이런 거 잘 감안하셔서. 그런데 앞으로 분양이 나오잖아요. 3기 신도시나. 물론 뭐 시장에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임대가 많고 분양이 적다고 하는데 50% 정도가 분양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20만 가구가 또 넘습니다. 근데 그런 분양 물량이 또 나와서 청약통장을 뭐 2, 3년 후에 그런 정부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에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청약통장이 있는데 청약 계속 떨어지니까 나 그냥 구주택 살래. 그래서
그렇게 외곽으로 가시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구주택을 안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액통장을 사용할 이제 물건들이 계속 또 많아지고 있다. 서울의 지역도 있습니다. 뭐 용산도 지금 분양이 될 거고요. 서울의 요지에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당장 지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조금 더 저희가 한 2025년 이 정도까지만 한번 시간을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심각한 전세난이잖아요. 이 전세난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조언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힘드실 테니까 최대한 갱신권 행사를 하시고 그 집에서 더 사시고요. 갱신권이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4년, 6년 사셨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갱신권은 언제든지 한 번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임대인분하고 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 뭐냐면 마찰적인 상황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나 살 거야, 나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되게 황망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건도 많이 없는데 물건 가격이 되게 올랐으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쫓겨서 또 이 높은 가격의 집은 안 사셨으면 좋겠다. 네. 항상 심리에 쫓기거나 상황적으로 힘들어서 나오는 결정은 잘못된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정도 가격에 되는 조금 더 외곽 지역으로 차라리 그냥 가서 네.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가를 맞춰서 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시간을 버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하락한다면 전세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될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월세,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어떤 식으로 향후에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규정상 일단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은 확 오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분위기가 형성되면 과거처럼 전세가가 급등하는 현상은 없을 거잖아요. 권리들이 다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집값 안정에도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일단 2년 더 버티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연장을 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 상황에서 막 조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일단은 최종 결정을 2년 후로 미루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일단 갖고 계신 거니까, 물론 안타깝게 그런 마찰적 상황이 벌어지면 힘드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는 일단 지금 사시는 집에 연장하셔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불패일까요? 대표님, 그 말이 틀린 게요. 네. 그동안 가격 하락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나 이제 결국 오르긴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건 경우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그런 아파트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11억에 산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네. 물론 이게 재화의 특성상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네. 근데 여기서 계속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를 전 잘 읽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너무 또 제가 장기적으로 보셨다고 그래서 이걸 뭐 50년, 100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얘기하면 어떤 분이 뭐 유럽의 집값은 200년 동안 안 빠졌어. 저희가 20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를 읽으시면서 적정한 시기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what보다 when이 중요합니다. 아, 언제 사냐, 네. 언제 파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what에만 되게 집중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좋대, 뭐 이 지역은 불패야, 이 지역은 더 가격이 올라, 이 지역은 교통이 좋아.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사실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when을 고민하는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 심리가 막 그 붐이 일어나면 같이 우리 뭐라 그러죠? 불나방으로 표현하듯이 그냥 확 같이 뛰어들어가는 어떤 심리 습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점을 잘못 짚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네. 같이 쏠려다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어떤 그런 결정보다는 어떤 결정을 2년 후로 미루자. 이게 오늘 답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시장의 좀 변화를 잘 읽으시고 또 질문하셨듯이 불패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집값도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좀 그런처럼 변화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하지 않고도 그 부동산을 보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재테크 수단으로 리츠를 많이 선택하잖아요. 이 리츠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츠라는 거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리츠의 본 그 단어가 뭐냐면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똑같이 투자하시는데 여러 명이 쉽게 말해서 그게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이렇게 주식의 형태로 리츠 같은 게 이제 주식의 형태로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상장돼 있는 그런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리츠 그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있잖아요. 사모펀드도 있고 뭐 어떻습니까? 상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리츠를 관심 있게 보냐면 부동산 투자의 가장 약점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사실 좋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으면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이 왜 저희가 시점을 고민하라고 하냐면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사고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심리에 쫓겨서 비싼 아파트를 싹 샀는데 이게 만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은 유동성인데 리츠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어요. 부동산인데. 그래서 이 유동성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리츠 회사들이 주식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걸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 그러니까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요.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 뉴욕의 빌딩이 있는 상장 리츠는 네. 주가가 한 5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뉴욕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요, 안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 리츠는 언제든지 거래가 되니까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이 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거죠. 아. 근데 실물 부동산은 안 빠지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니까. 살 사람도 없고 사실 여기서 팔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손해보고 난 못 팔겠어. 그래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뉴욕에 지금 오피스텔 막 공실률 증가하고 상가들 안 되고 이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실 이것도 가격에 반영돼야 되는데 안 반영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에 지금 이게 리츠하고 실물 부동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대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대상 자산은 똑같아요. 이거를 리츠로 샀느냐, 네. 아니면 실제로 내가 다 갖고 있느냐. 실물로 살 때는 안 빠졌어요, 가격이. 근데 리츠로 살 때는 가격이 50% 빠졌어요. 뭘 사시겠습니까? 리츠를 사야죠.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50%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예상치 못했죠.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가격에 반영되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아파트도 똑같아요. 아파트에서 그런 뭐 시장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안 팔면 가격은 안 빠져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거냐는 거죠. 자산시장에서 좋은 거는 이 상황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아주 독특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전 리츠를 좀 선별해서 관심 있게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거용 쪽에 집중되어 있는 리츠도 있을 거고, 뭐 상업용 쪽에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 리츠도 그냥 무조건 리츠가 아니라 그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나 이런 걸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리츠가 왜냐면 또 이런 성격을 갖기 위해서 부동산을 특성 있는 걸로 다 모집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만 갖고 있는 리츠, 창고, 물류 창고만 갖고 있는 맞아요. 리츠. 창고. 예,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리로 말하면 전봇대만 전봇대. 그것도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전봇대만 만들어 있는 리츠도 있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호텔 같은 거 요즘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츠 주가가 뭐 7, 80% 이렇게 빠졌죠. 근데 반면에 물류창고는 엄청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창고 리츠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리는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형태의 그 리츠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상품들이. 맞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상장 리츠 시장이. 그래서 네. 대부분 유통하고 오피스에 좀 국한돼 있습니다. 아, 유통.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분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좀 새로운 분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리츠를 통해서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 부동산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지금 이커머스 시장 단대고 그래서 아마존이 장사 잘 돼서 창고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창고에 실제로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액수가 크니까. 그렇죠. 리츠를 통해서는 미국의 창고에도 투자할 수 있고 미국의 전봇대도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싶다면 현 시점에서는 이제 미국 쪽으로 가야겠네요. 투자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의 가계자산에서 거의 80%가 실물 부동산에 네. 묶여 있거든요.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으로는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세금도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금 흐름이 되게 취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신 이유가 노후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반면에 리츠는 똑같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건데 계속 배당을 주거든요. 임대료를 받아서. 아, 거기도 배당을 주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익의 90% 이상은 무조건 배당해야 돼요. 아, 법적으로?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돈 벌면 배당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회 결정이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달 얼마씩 받겠다는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대신 부동산 종류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진짜 그 리츠가 그러니까 하기 전에 리츠 그런 어떤 상장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리츠의 자산 규모, 그다음에 형태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보가. 그럼요.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임대료를 여기서 얼마 받고 뭐 내가 수수료를 얼마 내고 세금을 얼마 냈는지 현금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주고 어떤 부동산 창고가 됐든 뭐 오피스가 됐든 샀어요. 그러면 그냥 그 수익은 다 내가 10억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물론 이제 제방 경비가 빠지겠죠. 세금이나 뭐 이런저런 관리비나 네네. 이런 게 빠지고 그게 10억에 대한 어쨌든 수익이 고스란히 들어오는데 리츠라는 형태로 했을 때에도 내가 만약 10억을 넣었으면 그 10억에 해당하는 것만큼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것만큼의 어떤 수익이나 가치 상승이나 이런 게 똑같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주인처럼. 그렇죠? 그건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혼자 갖고 있어도 세금 내시고 나머지를 받는 거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의 90% 이상을 받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른 점이 자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 같은 경우는 내가 팔면은 내가 바로.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상장 주식의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 코릴레이션, 일종의 상관관계가 좀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혼동되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 회사의 주가도 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항상 시장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여기는 좀 덜 빠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물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마치 뭐 팬데믹 상황이 와도 바로 빠지진 않으니까.
근데 이 주가는 갑자기 확 빠집니다. 이래서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좀 길게 보시면 다시 또 회복하거든요. 실물 부동산만 안 빠진다면 네.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 뭐라 그럴까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리츠라는 형태가 어디 운영하는 관리하는 이제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뭐 수수료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이런 경비들도 좀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규모가 그러니까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니까 나에게 그게 직접 사는 거와 같은 돈을 직접 사는 거와 이렇게 했을 때 그 차이가 황금성에 대한 어떤 편리함은 있으나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크지 않습니다. 아, 크지 그래요? 않고요. 수수료 차이가 크지 물론 수수료가 발생해요. 근데 뭐 0.1% 미만 아, 수수료 그래요? 발생하고 또 하나 저는 오히려 장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만약에 이게 뭐 꼬마 빌딩 요즘 거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임차인이 있으시면 거의 뭐 한 달에 두세 번은 전화 받으셔야 돼요. 귀찮죠. 그렇죠? 왜냐면 뭐 물새입니다. 왜 전기가 볼트가 낮아요. 뭐 하수구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임대인이 그걸 해줘야 돼요. 수수료도 해주고. 근데 리츠를 갖고 계시면 뭐 거기 임차인이 전화해서 뭐 이거 고쳐주세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갈 것도 걱정 안 하고 여기서 저희 임차인이 나가면 또 새로 구해야죠. 그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야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실물 부동산을 보유한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몇 천억, 몇 조 이런 단위일 거죠. 리츠의.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0.1% 뭐 아주 작지만 그게 모으면 또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여러 가지 충분한 경비 인력이나 아니면 그런 관리 시스템을 갖출 만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리츠에 투자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지 리츠라는 시장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올해 그 주식시장에서 리츠가 상당히 소외를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프라이스와 일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주가 상승에서 오는 이익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 일드라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형적으로 프라이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리스크를 위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테이크하면서 주가가 오를 만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시장에 좀 색깔이 바뀔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욕구들이 증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배당주라든가 리츠라든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정성과 초과 수익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리츠가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그 주식 시장 전체의 앞으로의 향후 전망, 부동산 전문가신데 향후 전망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면 시장과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많이 내려져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또 하나 뭐냐면 주식시장은 부동산과 다르게 유동성이 많이 확보돼 있어서 제가 볼 때 그동안 계속 오른 주식이 또 오르기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동안 이렇게 눌렸거나 아니면 좀 소외받던 부분 그리고 프라이스에서 일드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주식시장은 굉장히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주식을 오히려 그러니까 주식을 더 전망하고요. 제가 증권회사에 다니자고 애널리스트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식도 제가 이제 전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뭐 주식시장을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산의 70~80%가 이제 부동산 쪽이고 쏠려 있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뭐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신규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이제 개인들이 젊은 층들이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쪽에서 주식으로 이제 좀 쏠림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전적으로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런 변화의 방향성은 전 매우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주식 자체가 부동산보다도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자산 비중에서 그렇죠. 좀 포트폴리오의 전환 자체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증권회사 다녀서 뭐 주식 사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식이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하고 뭐 위험한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데 훨씬 더 유리한 자산이지 않을까.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가격이 오를 것만 찾지 마시고 이렇게 배당이라든가 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주식 투자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또 부동산하고 반대로 웬이 아니고 왓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뭘 살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주식시장 폭락만 해봐라. 내가 영출 받아서 다 살 거야. 타이밍을 잡는 거죠. 절대. 그렇게 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오히려 그렇게 빠지잖아요. 여러분 못 사세요. 더 빠질까봐. 그래서 그럼 못 샀다고 해서 오를 때 또 사요. 그렇죠. 시점을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왓을 고민하세요. 뭘 할까? 왜 왓이 더 중요하냐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야. 왓을 결정했으면 주가 빠지면 더 사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부동산하고 반대예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웬을 또 고민해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내년에 시장 어떻게 되는지 이게 더 고민해요. 관심사예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뭘 살까를 더욱더 관심을 두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한국에서의 리츠가 여러 개 있을 거고요. 뭐 아직은 뭐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분위기가 어쨌건 한국에서 우리가 좀 투자할 만한 리츠로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괜찮은지 혹은 이제 미국 쪽에 있는 글로벌리로 봤을 때 어떤 그 리츠 자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장하는 리츠. 좋죠. 성장이 사실 화두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저희가 프라이스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성장하는 주식에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당을 좀 주면서 성장할 수 있으면 완전 금상첨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성장하는 분야가 있어요. 아, 그게 어디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물류 창고. 아, 물류 창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5G 인프라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좀 수준 낮게 말씀드렸는데 전봇대. 이런. 아, 그것도 5G로 가요? 네. 왜냐면 5G 하려면 전봇대에 셀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봇대일 수도 있고 보통 우리 통신 장비 이렇게 놓는 우리 보통 이렇게 설치하면 뭐 비용 받고 하잖아요, 건물들도.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타워셀이라고 해요. 타워셀. 네, 그래서 타워를 갖고 있는 리츠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미국의 그런 성장하는 리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는 되게 저평가 돼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상황을 걸쳐가면서. 그래서 그런 저평가된 주식을 잘 좀 선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쉽게 말해서 갑자기 50%가 빠진 거예요. 뉴욕에 있는 부동산이. 그러면 대표님 사고 싶으세요? 살 것 같긴 해요. 실물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실물을 사는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떨어진 리츠들을 한번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리츠들이 주가는 엄청 빠졌는데 그런 리츠들이 부동산을 뭐 갖고 있지? 내가 이런 부동산이 만약 가격이 50% 빠졌다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가 50% 빠지면 그때 사야죠. 그렇죠. 네, 그런 리츠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좀 많이 빠졌나요? 조금 이제 하락 있다가요.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 그렇게 선택사항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업용 부동산은 앞으로 피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회죠, 오히려. 근데 똑같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이 상가들은 점점 이제 오프라인 상인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공실이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대표님 근데 잘 보세요. 부동산은요, 전용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그 그럼요. 공간을. 그 백화점 쇼핑센터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쇼핑센터 문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럼 뭘로 바꾸겠습니까? 물류창고로 바꿔요. 물류 창고. 그래서 부동산의 본질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안 되면 아파트 오피스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 전용 가능성을 보시면서 너무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니까 너 위치가 어디야? 아, 그 자산들의 위치, 가치. 그렇죠. 그리고 너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전용하면 혹시 확 달라질 수 있겠네? 이런 고민들을 오히려 하실 필요가 있지, 고정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게 그러네요. 그 리츠 운영하는 그 주체에서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그러면 전용하는 어떤 이런 기획안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거죠. 안 되죠. 최근에 미국의 리츠 중에서 유통 리츠가 있어요. 근데 뭐 락다운 하니까 그 마트 같은 데 안 가잖아요. 안 가죠. 그 아울렛 같은 데 안 가니까 이 리츠가 엄청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라 하냐면 그 중에서 한 유통센터가 아마존 회사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개조하고 없애고 만들면서 아마존 기숙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사 잘 되겠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변화, 저희가 변화를 읽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아, 이제까지 저도 이렇게 그냥 그 고정관념으로 아, 상업용 부동산 빌딩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거주 아파트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것이 됐든 그 부동산의 위치라든가 실제 가치 이것만 보면 되는 거네요. 또 하나 얼마나 과도하게 떨어졌냐. 가격, 네. 밸류. 예. 그게 저는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투자자니까 가격이 항상 중요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 리츠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이광수 위원님의 이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도 있고 또 지금은 물론 이제 상당히 마음이 좀 조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뭐 서두르다 보면은 자꾸 실수하게 되니까 전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게 가장 와닿아요. 지금 전세난 때문에 고민인데 지금 같이 고민하지 말고 일단 2년만 더 버텨라. 그러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대우의 이광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